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을 외치며 출발한 충남도가 이제 민선 8기 3년 차를 맞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지도를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지 잠시 후 김태흠 충남지사와 함께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과제들을 짚어봅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한 주간 뜨거웠던 뉴스를 콕 집어서 소개합니다. 취재 기자의 뉴스픽, 보도국 조영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024년 상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상반기를 정리하는 오늘의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키워드로 정한 이유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뉴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대전의 한 초등교사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 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이 교사가 수년간 시달렸던 사실도 드러났죠. 학교와 교육청 모두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라는 요청도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 주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누가 이 책임 소재가 있느냐, 누구에게 책임 소재가 있느냐에 대해서 인사혁신처 그리고 대전경찰청에 서로 상반된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왔고 또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공분을 하고 또 가슴 아파했던 사건이잖아요. 지난해 있었던 사건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해 9월이었죠. 대전의 40대 초등교사, 여기서 A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대전교육청도 진상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참담했던 교권대막의 실체가 점차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19년 친구를 폭행한 한 초등생을 이 교사가 훈계 차원에서 교장실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발단이 됐는지 해당 초등생의 학부모가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게 됐고요. 검찰 조사까지 이루어졌지만 결론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혐의가 없다, 아동학대가 아니었다라는 결론이죠. 그런데 이후 여러 사건들이 또 일어나면서 학부모들은 4년간 지속적이고 또 집요하게 이 교사를 악성 민원에 시달리게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는 교사의 2차례 요청도 있었지만 학교 관리자들은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도 나왔고 또 동료 교사들의 증언도 이와 관련해서 나왔었습니다. 결국 교육청도 교육활동 침해다, 교권 침해가 맞았다라고 뒤늦게 인정을 했고요. 학교 관리자였던 당시 교장과 교감 2명에 대해서는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았다면서 중징계 처분도 내렸습니다. 유족과 교사단체들은 A씨의 주장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는 관리자 2명, 그리고 학부모 총 8명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후에도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촉구를 해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족과 교사단체가 고소한 지 한 반년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번 주에 순직이 인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래도 참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내용 좀 정리해보면요.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지난 25일에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의 결과상 순직이 맞다라고 해서 순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유족이 순직을 청구를 처음 했으니까 이후 한 6개월, 한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실 교원 순직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최근 한 5년간 이 여러 요청이 있었지만 이번이 한 5번째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순직 결정을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이 공무 관련성이 인정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죽음이 이 공무, 그러니까 이 일과 무언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 입증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A씨의 죽음이 학부모들의 민원 그리고 고소 등으로 인한 것이냐라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까다로웠다라고 설명을 교원단체들에서 했는데 어쨌든 이번 순직 결정에 대해서 인정이 됐다라는 것은 교사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 직무와 관련된 것이다라는 것이 인정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정에 대해서 유족들도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사실 순직 인정이 안 될까 봐 좀 우려가 컸는데 이번 결정으로 우리 아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
명예가 조금이나마 좀 회복된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과 더불어서 또 복잡한 신경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에 시달렸고 그다음에 교권보호위원회 열어달라 요청했던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순직이 결정된 바로 다음 날이었잖아요. 26일에 경찰에서는 좀 상반된 수사 결과를 내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25일에 순직 인정이 결정이 됐는데 다음 날이었던 26일 오전에 곧바로 대전경찰청에서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피소된 학교 관리자 2명 그리고 학부모 8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벌여왔던 대전경찰청인데 한 8개월여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바로 순직 인정 다음 날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결론이 정반대였죠. 10명 모두 불송치, 즉 혐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저희도 입장을 물어봤었는데 사실 말을 굉장히 아꼈어요. 그러면서 좀 설명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관리자 등 2명에 대해서는 이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이 됐었는데 고소가 됐었는데 이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라고 짧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8명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협박 등의 혐의가 적용이 됐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고인과 그리고 학부모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까지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강요나 협박 등 이런 지속적인 연락은 없었다.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라는 이런 결론, 설명을 내놨습니다. 학부모들이 A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괴롭히는 등 업무를 방해했던 그런 혐의도 찾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직 인정하고 경찰 수사 결과가 완전히 상반된 결과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족하고 교원단체는 반발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곧바로 반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역 교원단체들이 사실 A씨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해서 항상 처벌을 좀 가장 앞에서 촉구해왔기 때문에 큰 반발이 이어졌었는데요. 대전 교사노조는 곧바로 입장문을 냈고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이 있었다라는 동료 교사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또 관리자들이 교권보호위원회 요청을 묵살했다는 회의록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 없음이 나왔다는 수사 결과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큰 반발을 했습니다. 유족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아물 수 있는 수사 결과를 기다렸는데 유감이라는 입장도 내놨죠. 전교조 대전 세종 충남본부도 대전경찰청 앞에서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면서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경찰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유족과 같이 좀 사건 당사자들의 재수사 요청이 있어야만 재수사의 개시 여부가 좀 결정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오는 월요일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렇게 재수사 요청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경찰이 곧바로 재수사에 나설 건지 여부는 사실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수사 결과가 사실 하루 이틀 만에 나온 것도 아니고 8개월여 만에 나온 결과인데 이거를 단지 재수사 요청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재수사가 다시 개시가 될 것인가? 그건 사실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그 이후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크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을 이번 사건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반복되는 교권 침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 사례를 좀 더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좀 있었던 사례여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지난해 12월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초등생이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또 됐었습니다. 이것도 학생 간 다툼이 일어나자 이 교사가 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기분이 나빴는지 돌아가는 교사의 등 뒤에다가 손가락 욕설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교사도 해당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렸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제로 또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교권 침해가 아니다, 교권 침해 사례가 아니다라는 최초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해 교사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충남교육청에 이 판정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요청을 했고 교육청에서는 또 반대로 이게 교권 침해 사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판정이 뒤집혀서 재심의가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순 대전 서부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한 재심의가 또 이루어졌고요. 그 결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한 게 맞다.
라고 하면서 교권 침해가 맞다라는 최종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례에 대해서도 3차례의 심의가 이루어졌고 또 교권 침해가 맞다 아니다 판정이 계속해서 뒤집히면서 총 6개월여의 시간이 걸리면서 그동안 피해 교사는 굉장히 고통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보위에서 또 하나 짚어볼 점이 해당 교사에 대해서 뭐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해라라는 것은 안내가 이루어졌지만 사실 교권 침해가 맞다라고 하면 학생에 대해서도 뭔가 지도라던가 뭐 처분이 좀 있어야 하는 것인데 학생에 대한 처분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교권보훈의 결과 내용에서. 이게 왜 그런 거냐 교원단체 측에 좀 설명을 요청을 해보니까 이 학생 처벌은 필수 사항이 사실 아니라고 합니다. 교보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교원단체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물론 이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뭐 학생 처벌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뭐 이게 능사는 사실 아니겠죠. 그렇지만 단순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하는 것만으로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의문부호가 붙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반복되는 이 사례들을 토대로 좀 어떻게 해야 좀 막을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봤을 때 이 교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좀 체계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학교 담당자 그리고 교사 당연하죠.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까지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교권 침해가 좀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영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복잡한 세상 속 넘치는 뉴스, 한 주간의 이슈들을 말끔하게 교통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뉴스 신호등 지금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뉴스들이 신호에 걸렸을까요? 먼저 빨간불 보겠습니다. 네, 빨간불에는 폭주족이라는 키워드가 걸렸네요. 몇 해 전부터 국가기념일마다 기승을 부리는 폭주족. 특히 우리 지역인 천안과 아산 일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3.1절에도 현충일에도 그리고 지난 6.25 전쟁일에도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자동차와 오토바이 폭주족이 출몰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자동차 20여 대와 오토바이 10여 대가 굉음을 내면서 갈짓자로 내달렸고요. 그야말로 무법천지의 폭주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다고 하는데요. 폭주족 대부분은 10대에서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인근 세종시와 경기도 일대에서 모여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차량이 전복되는 위험한 상황도 연출됐다고 하는데 골칫거리 폭주족의 누리꾼도 곱지 않은 시선 보냅니다. 소음 공해는 물론이고 사고까지 나는데 단속 좀 강하게 해라. 또 천안하고 아산이 폭주족 성지가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급 수준에 그치는 가벼운 처벌도 문제라는 의견인데요. 거리의 무법자 폭주족 당장 멈춰! 강력한 빨간불 들어옵니다. 자, 이제 빨간 신호를 지나서 노란불로 가보겠습니다. 노란불에는 아파트라는 키워드가 걸렸네요.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요. 전기가 통하는 콘센트 주변엔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그것도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새 아파트에서 말이죠. 바로 민간 임대 아파트 이야기인데요. 전국의 민간 임대 아파트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하자 보수를 책임지지 않아서 입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남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곳곳이 금이 가고요. 또 천장에서는 물이 새고요. 청주의 민간 임대 아파트 역시 수백 건이 넘는 하자로 시행사와 분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보수 책임은 임대인에게 부여가 되는데 민간 임대는 강제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누리꾼의 불만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편히 쉬어야 되는 집이 저 상태면 삶의 질 엄청 떨어질 듯 누군가는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법부터 빨리 바꾸자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파트 하자에 빠른 보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엄중한 의미를 담아 경고! 노란불 들어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신호 초록불 볼까요? 초록불에는 시민들이라는 키워드가 걸렸네요. 아무런 징후 없이 평화롭게 운전하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것도 차량이 갑자기 전복된다면 아이고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얼마 전 아기를 태우고 운전을 하던 한 여성이 갑자기 달려든 차량과 충돌하면서 차량이 뒤집혔습니다. 아기 엄마는 혼신의 힘을 다해 아기가 타고 있다고 외쳤고 주위에 있던 시민들이 순식간에 모여서 차량을 뒤집기 시작했는데요. 불과 30초 만에 차를 세우고 곧이어 운전자인 엄마와 아기를 모두 구출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이후에도 교통정리를 하는가 하면 도로의 사고 파편들을 치웠고요. 엄마와 아기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하는데요. 참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도움의 손길을 뻗어준 우리 시민들, 누리꾼도 칭찬 이어집니다. 아기가 무사해서 너무 다행이다. 도와주신 시민분들 최고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와, 나이 먹어나 눈물이 다 나네. 그래도 아직 세상은 따뜻하구나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고 현장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큰 감동을 안겨줬는데요. 시민들의 선한 영향력이 앞으로도 쭉 뻗어나가기를 바라면서 그 어느 때보다 환한 초록불 선물합니다. 네, 이렇게 빨노초 3가지 신호로 교통정리해드리는 뉴스 신호등. 이번 한 주도 생활 속 상식과 질서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뉴스 신호등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광역단체장들을 모시고 지난 2년간의 성과와 남은 과제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선 8기 3년차를 맞이한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와 함께 지난 2년간의 성과와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민선 8기 시작하면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충남도 영업사원 1호가 되겠다. 어떻게 연말에 우수사원 받으실 정도로 좀 실적이 좋으셨나요? 어떠신가요? 네, 세월이 유서와 같다라는 옛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실감 날 정도로 2년 동안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도정의 그 체질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제가 취임할 때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그거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충남을 만들었다는 생각이신 거죠. 그러니까 민선 8기 전반기는 좀 씨앗을 뿌리고 이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충남도에 성과가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도정 살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국비 확보적인 측면에서 제가 취임할 때 8조 한 3천억 정도 했었는데 이게 10조 한 3천억 정도로 한 2조 가까이를 늘린 그런 부분들. 또 두 번째로는 2년 동안 이제 외국 기업, 그다음에 국내 기업들 투자 유치를 20조 가까이를 했거든요. 근데 민선 7기 때 4년 동안 14조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4년 동안 한 것보다도 더 6조 가까이가 늘어난 그런 성과를 냈다고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도의사 될 때부터 타 시도와의 그런 삿바 싸움에서도 저는 뒤지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임했는데 이제 국가산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천안과 그다음에 홍성에 210만 평 타 시도보다 제일 많이 국가산단 지정도 이뤘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시민단체인 매니페스토 본부, 운동 본부에서도 저를 공약 이행 평가 1위 최우수 도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사원으로 우수사원 상 받을 만하다 이런 자평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기후 위기에 발빠르게 대응도 하고 계신데. 에너지 전환이 키워드잖아요. 그러니까 충남도에서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포집해서 영을 만들자는 건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이제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몇 개월 있다가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좀 불명예스럽게도 이제 화력발전소도 많고 그다음에 제철소라든가 탄소 배출이 많은 그런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지금 탄소 중립으로 가는 그 부분은 이제 시대적인 그런 거스를 수 없는 과제잖아요.
이왕이면은 뭐 가만히 앉아서 매를 맞는 것보다도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를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첫째는 탈석탄 에너지 전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산업들이 이제 재편이 돼야 되잖아요. 산업 재편을 발빠르게 하겠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이 탄소중립으로 가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그런 산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산업을 준비하는 이제 R&D 그런 기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많은 그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력발전소가 충남에 이제 전국 절반이 모여 있고 네. 2036년까지 도내 14개 화력발전소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가 되지 않습니까? 인구 감소하고 뭐 8,000개 이르는 뭐 일자리 감소 등 문제 남아 있는데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네. 민선 7기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 화력발전소 이제 폐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이 과정이 저는 잘못됐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첫째는 뭐 시대적인 거스를 수 없는 과제지만은 또 반대도 하지 않지만은 사실 그에 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대체건설이라든가 지역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또 뭐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같이 계획하고 다뤘어야 된다.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이 화력발전소만 폐지하겠다 하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문제다 싶어서요. 저는 지금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면서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지원한 관한 그런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적어도 뭐 10조 이상의 그런 기금을 조성해서 지역에 지금 말씀하시는 일자리 문제라든가 또 뭐 경제가 위축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전기 생산량보다 2배 내지 3배 정도의 전기 생산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대체 건설을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준비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남도의 이제 3대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데 베이베일리 메가시티도 궁금하거든요. 지사님 1호 결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이제 베이가 이제 아산만, 천수만 하는 이제 만이거든요. 바다의 만. 그래서 이 아산만의 만 그리고 이제 뭐 실리콘밸리 얘기하는 그 밸리에서 제가 이 베이벨리라고 이렇게 명을 정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이 수도권에 우리나라 먹거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있고 또 이 젊은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이 부분을 분산을 시키려면은 이 평택항과 당진항이 있는 이 아산만 일대를 새롭게 우리가 뭔가 개발을 하고 또 첨단 산업들 또 넣고 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베이벨리 이 메가시티를 제가 공약을 하고 이제 경기도 김동연 지사한테 좀 함께 하자라고 김동연 지사가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경기도하고 충남이 9개 공동으로 과제를 발굴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또 제가 충남만 따로 13개 정도의 그런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6일 날 김동연 지사하고 충남에 와서 이 베이벨리 메가시티에 우리가 기본 구상하고 계획했던 이런 부분들을 협약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화성에 배터리 공장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좀 연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추진은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사님께서는 농업 구조, 뭐 농업 농촌의 구조하고 시스템 변화도 강조하셨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 농촌의 지금 현실은 고령화 또 기후 온난화
그리고 또 소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경지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뭐 지붕개량도 하고 마을길도 넓히고 하면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없이 한 30년 넘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우리 지금 농업농촌의 그런 지금 상황에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럼 개선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그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쉽게 얘기해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농지가 한 160만 헥타르 정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거기는 세계 농업 제2의 국가고 그리고 거기는 농업 인구가 20만밖에 안 되는데도 1년에 그 농산물 해외 수출하는 게 1,200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는 220만 정도가 되는데 한 90억 달러 정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이런 차이가 왜 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농업의 그런 구조와 시스템 문제다. 그래서 농업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째는 젊은 농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젊은 농이 들으려면은 그 소득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구조 속에는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팜을 250만 평을 임기 내에 마치고 거기에 3,000명 정도 농업 인구를 유입을 시키겠다. 젊은 농업인들을.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나이 드신 어른들 그러니까 왜 90세가 넘는 그 분들까지 농업에 종사해야 되느냐고요. 죽을 때까지 농업에 종사해야 되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농지 이양을 할 수 있게 그 농지 이양을 위한 연금제도 도입을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된 그런 그 농지를 젊은 사람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과 구조를 만들겠다. 그리고 또 이제 농촌에 보면은 뭐 논안 가운데 집이 띄엄띄엄 몇 가구씩 있고 또 바닷 가운데 또 집이 띄엄띄엄 몇 가구씩 있잖아요. 과거처럼 뭐 지게를 지고 그다음에 리어커로 농사를 질 때에는 사실 농지 가까이 주택이 있는 게 편리했지만은 지금은 다 기회로 지잖아요. 그러면은 양집하는 데에 이제 20가구, 30가구, 몇십 가구씩의 양집하는 데에 이 단지화를 시켜주고 그래야 이 도시가스 들어가고 상하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 주거환경 개선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좀 다양하게 제가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다양한 좀 정책들을 펼치지만은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농업 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거다. 사실은 농업과 농촌이 발전하지 않으면은 그건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 사명감 있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네. 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양한 성과도 거뒀지만 이런 부분 좀 아쉬웠다. 뭐 이런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뭐 이 경제 위축 문제 해소, 그다음에 대체 건설 문제, 그다음에 또 그 지역의 그런 그 인구 감소 문제, 이런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를 지원을 하려면은 사실은 지원에 관한 그 법 같은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을 하려고 이 법안도 이제 의원들한테 의뢰를 해서 이제 추진하고 그랬는데 거의 추진이 뭐 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 한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21대 국회에서 그걸 못했어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게 보니까 국회의원하다가 도지사를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그 시간 내에 일정 내에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닥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사님이 하시는 사업들이 좀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네. 국비 지원이나 이런 건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비 지원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국회의원을 좀 오래 했고 또 집권 여당이고 이 성격상 대통령한테도 그냥 뭐 할 얘기는 다 하는 이런 뭐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과 정부의 이런 장관들하고의 그런 그 소통이 좀 이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다시도보다는 좀 그래도 평가를 해볼 때 좀 나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반기 남은 과제하고 비전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충남도가 내포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서 행정과 정치력을 집중시키고 있잖아요. 뭐 카이스트 영재학교도 유치하고 충남대 내포 캠퍼스 설립도 약속을 받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내포가 앞으로 행정 중심 도시가 되고 그다음에 또 교육이 되고 또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로 되려면은 첫째는 교육 문제 같은 경우가 우선 저는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요. 충남대학교가 사실 충남이라는 이름을 갖고 지금 대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대전과 충남이 분리되면서 충남하고의 이 관련된 뭐 사업이라든가 또 무슨 뭐 이런 뭐 캠퍼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게 보면은 이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서 타 시도에 갈 수 없다, 소재지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한 이 설치령, 이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10년 동안 바꾸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총리를 제가 2번이나 만나고 그다음에 뭐 장관 만나고 하면서 설치령을 바꿔서 충남대학교 이 내포 캠퍼스를 2027년도까지 만들어서 2027년도에 신입생을 선발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MOA를 체결했고요. 그리고 농대라든가 수의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부산하고 광주가 시작을 한 것 같아서 제가 영재회 고등학교 나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과학기술부도 가서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영재고등학교를 유치했거든요. 그래서 카이스트가 영재고등학교를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또 카이스트에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원도 만들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대학원도 만들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갖고 앞으로 추진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좋은 고등학교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연구원들이 들어오고 이러한 또 대학원이 들어오고 하면은 저는 교육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홍성에 지금 산업단지 70만 평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예산에지가 동생명 바이오 단지 50만 평을 추진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은 저는 지금은 이제 뭐 기관들 이 행정 공무원들만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좋은 그런 교육 시설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내포가 이 충남의 중심 도시로서 뭐 성장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이제 공공기관 이전 언급하셨지만 무엇보다 이제 궁금한 게 충남도 움직임이거든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아무래도 연말쯤 뭐 윤곽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요. 전국 지자체 경쟁도 뜨거운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혁신도시를 이제 지정을 할 때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이 세종시가 새로 이 개발이 되고 신설이 되니까 않겠다 이가 우리 혁신도시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이게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뭐 홍문표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도 함께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켜서 혁신도시로 지정을 했거든요. 혁신도시로 지정을 했는데 여지까지 우리는 공공기관 이전이 없어요. 기존 혁신도시 했던 데 같은 경우는 지금 10개 내기 한 뭐 15개 가까이씩 커다란 공공기관들이 이전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세종시가 신설이 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인구가 감소가 됐잖아요. 그랬지. 그다음에 뭐 연기 그다음에 공주 일부 빠져나가지고 땅을 뺏겼잖아요. 면적이 또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수가 감소된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하는 부분은 이 드래프트제 뭐 형식처럼 우리한테 우선권을 먼저 뭐 10개면 10개 먼저 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갖고 이제 혁신도시 간에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걸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드래프트제가 실현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이 대통령께도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대통령과 시도지사들끼리 이제 회의를 할 때도 이번을 계속 주장을 합니다. 계속 주장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주무부서가 이제 건설교통부, 국토교통부잖아요. 예.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 인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 여건, 환경 이런 부분들은 좀 됐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해서 얻어낼 거 얻어내야죠.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 대부분 광역단체하고 지자체 숙제가요, 저출생 문제거든요. 여기에 네. 대한 대책도 굉장히 절실한데 어떤 보관 갖고 계십니까? 저출생, 저출산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 얘기하는 것보다도 모든 분야에서 소위 이제 국력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출산, 저출생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하냐면요. 2023년도 작년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학생들, 학령 인구가 대학 진학하는 사람들 43만이었어요, 우리나라. 이 대상이. 그런데 2040년, 지금부터 한 15, 16년 이후에 아니에요? 그런데 2040년 되면 20만으로 줄어듭니다. 반으로 줄어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면은 대학교도 예를 들어서 반으로 줄어들어야 된다는. 대학교가 반으로 줄어들지 않으면은 학생 수가 반으로 줄어들으니까 5천 명인 대학교가 뭐 2,500명이든지 2,000명이든지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이건 곧 뭐냐면 노동 생산성을 가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노동을 하는 경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갖고 국가를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복지 문제고 노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심각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대한민국의 국정 과제의 저는 1호로 삼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충남은 충남만의 그런 저출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4월달에 충남형 이제 풀케어 정책이라는 이런 정책을 내놨는데요. 저는 지금 아이들이 안 낳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요즘 대개 보면은 젊은 사람 맞벌이 부부 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를 어떻게 돌볼 것이냐 하는 이게 저는 가장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크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24시간 이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올 연말까지 충남에 25개 정도를 제가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365일 24시간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공무원들부터 시작하는데 0세부터 이제 그 2세까지 키우는 이 부모들이 직장에서 그러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 4일 근무제를 제가 도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 시군 공무원들하고 공공기관하고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걸 이제 대기업하고 기업들까지 이제 민간까지 이제 확산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을 이제 키우려면은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집에서 살 수도 있지만은 아이들 키우려면은 또 이제 공간이 있는 그런 이 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공공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55% 정도 특별 그런 지급을 하고 그랬는데 이걸 저는 100%로 좀 늘리려고 합니다. 늘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 이제 뭐 임산부라든가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그런 부모들 입장에서는 뭐 어디 뭐 공연장을 가든 아니면 어디 뭐를 이 밖에 나들이 할 때 모든 부분에서 이 패스트트랙으로 그분들을 우선으로 입장하고 뭐 하는 이런 다양한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로 점차 뭔가 이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은 2년 이제 포부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도지사라는 그런 직책을 도민들께서 저한테 부여를 해주셨는데 2년 동안 나름대로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노력을 해왔지만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년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